안녕하세요. 얼어바드 NFL 김민준 이재경입니다. 네, 이번에는 네 번째 시간이죠. FC 사우스 네 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이제 업로드를 좀 꾸준히 하려고 나름대로 저희는 그 일정도 좀 조율을 하고 시간을 맞춰보려고 하는데 저희가 또 회사가 다르고 각자 맡은 일이 좀 다르다 보니까 시간을 맞추기 좀 여의치가 않습니다. 이 부분 좀 양해를 먼저 드리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이제 잭슨빌 제규어스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일단 지난 시즌 도중에 이제 어반 마이어 감독이 경질이 됐습니다. 1년을 못 채우고 경질이 됐고 오펜시브 코디네이터였던 데럴 베블이 임시 감독 역할을 맡으면서 이제 시즌을 마쳤는데 올 시즌을 앞두고 이제 덕 피더슨 감독이 새롭게 선임이 됐습니다. 뭐 최근까지 풋볼을 보셨던 분들이라면 이제 뭐 잊을 수 없는 인물이죠. 그래서 2016 시즌부터 2020 시즌까지 필라델피아 이글스의 감독을 역임을 했고 그 과정에서 이제 프랜차이즈 첫 슈퍼볼 우승을 만들어줬던 것이 바로 덕 피더슨이에요. 네. 그래서 지금도 그 이글스의 홈구장에 가시면 그 닉 폴스와 이 덕 피더슨이 그 필리 스페셜 그 작전을 그렇죠. 뭐 논의하던 이제 그 장면을 이제 형상화해서 동상을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래서 그 정도로 이제 이글스에는 뭐 역사에 빼놓을 수 없는 그런 인물이었는데 사실 그 마지막 결별 과정이 좀 좋지는 않았습니다. 네, 이게 뭐 이 고의적으로 경기를 패배를 했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었고 그 과정에서 팀 내 장악력을 잃었다 이런 얘기들이 좀 많이 나왔었거든요. 뭐 저희도 그때 그 경기에 대해서 좀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던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2020 시즌 이제 17주차 경기였어요. NFC 이스트 지구 우승을 누가 차지하느냐 이게 이제 마지막 경기에 좀 달려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그 경기에서 이제 이글스는 어차피 우승 가능성이 없기는 했지만 뭐 어떻게 보면 이제 승부의 키를 좀 쥐고 있었던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서 경기 막판에 이제 제일런 허츠를 빼고 이제 백업 쿼터백을 갑자기 집어넣는 뭐 조금은 납득이 되지 않는 선택을 하면서 이글스가 좀 무기력하게 패배를 했었어요. 그래서 뭐 당시에는 그 백업 쿼터백에 뭐 기회를 주고 싶었다 뭐 이런 식의 일종의 해명을 했는데 뭐 그거를 그대로 믿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뭐 어쨌든 그것도 그거지만 앞서도 말씀드렸던 이제 말년의 선수단 장악 문제 이런 부분이 있으면서 결국 이제 팀에서 쫓겨났던 덕 피더슨 감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좀 우려가 되는 부분은 지난 시즌에 어반 마이어 밑에서 선수들이 이제 어반 마이어를 조롱을 하고 뭐 이런 식의 어떤 선수단 장악을 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줬었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이제 이 이글스 말년에 선수 장악력을 좀 의심을 받았던 덕 피더슨 감독이 새롭게 와서 이 문제에 대한 어떤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겠느냐 이 부분을 한번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덕 피더슨의 어떤 쿼터백 육성 능력만큼은 아직도 뭐 리그 내에서 좀 존중을 받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뭐 과거 실적을 좀 말씀드려보면 이 부상전의 카슨 웬츠를 이제 MVP 영순위 후보까지 이끌었던 게 이제 덕 피더슨이었고 그 밖에도 이제 백업 쿼터백이었던 닉 폴스를 이제 슈퍼볼 우승 쿼터백으로 만든 것도 이 덕 피더슨의 뭐 일종의 업적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잭슨빌은 지금 뭐 당장 이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트레버 로렌스라는 이 역대급 재능을 어떻게 육성시킬 것이냐 이게 지금 팀의 가장 큰 목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좀 잘 해낼 수 있는 인물을 중점적으로 좀 고른 것이 아닌가 그렇게 좀 생각이 돼요. 네, 사실 이제 지난 시즌에 어반 마이어 감독이 훈련을 할 때 모든 걸 트레버 로렌스에게 집중시키기보다는 로렌스도 훈련하지만 베올프 감 너도 훈련할 거야?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 스냅을 좀 나눠 가졌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팀의 뭐 주전 오펜스진은 이제 딱 한 팀이잖아요. 일진이 있고 이진이 있는데 보통 이 주전 쿼터백이 일진을 데리고 이제 스냅을 소화를 하는데 이거를 좀 나눠서 했다 그래요. 네. 그래서 뭐 잭슨빌의 여러 가지 실패 요인이 있겠지만 이 부분도 어떤 로렌스가 리그에 적응하는데 좀 어려움을 겪었던 이유가 아니겠느냐 이런 추측성 기사들도 많이 좀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게 너무 그 오바마이어가 운영했던 방식이 너무 대학 풋볼 운영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주전 쿼터백이 있긴 하지만 언제든 그 자리가 위협받을 수 있고 근데 사실 트레버 로렌스는 대학에서 이제 어느 정도 자신을 증명하고 그리고 이제 1라운드 전체 1번 픽으로 제규어스에 온 선수잖아요. 그러면 어쨌든 이 선수가 팀의 미래인데 전폭적으로 좀 지원을 해줬어야 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사실 뭐 제가 가드너 민슈 선수를 굉장히 좋아하긴 합니다만 그거랑 별개로 팀의 운영은 좀 그런 방향으로 갔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 1년 차에 이제 어반 마이어를 만나서 조질 뻔했던 커리어를 뭐 덕 피더슨 밑에서는 그냥 누가 봐도 더 나은 감독임은 분명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로렌스 역시도 좀 커리어를 반전시킬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일단 이제 감독이 바뀌면서 이제 코칭 스태프가 싹 물갈이가 됐습니다. 오펜시브 코디네이터의 프레스 테일러라는 사람이 선임이 됐는데 더 피더슨 감독과는 이제 이글스 시절에 인연이 있던 그런 코치였고 테일러라는 성이 워낙 흔한 성이기도 하지만 벵갈스의 잭 테일러 감독이 있잖아요. 그 잭 테일러 감독의 동생입니다. 예, 이 분이 필리 스페셜을 만들었던 스태프 중 한 명이었다고 해요. 예, 그러면서 이제 이 새롭게 오펜시브 코디네이터로 선임이 됐고 패싱 게임 코디네이터의 이제 짐밥 쿠터 전 라이온스의 오펜시브 코디네이터 16시즌부터 18시즌까지 역임을 했었고 이후에 이제 제치의 러닝백 코치 이글스의 컨설턴트를 거쳐서 제규어스의 패싱 게임 코디네이터로 왔습니다. 디펜시브 코디네이터에는 이제 마이크 칼드웰 이 19년부터 21년 동안 벅스의 인사이드 라인베커 코치를 역임을 했었고 역시나 이 피더슨 감독과 이글스 시절에 좀 인연이 있었던 분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스페셜 팀 코디네이터는 이제 히스파월이라는 분이 선임이 됐는데 지난 시즌까지는 빌스의 스페셜 팀 코디네이터였다가 잘려서 나온 게 아니고 그냥 잭슨빌의 제안을 받고 나 그러면 빌스 말고 잭슨빌 제규어스로 갈래 해서 떠난 분이라고 해요. 그래서 지금 뭐 전체적으로 이제 살펴보면 대부분 이 피더슨 감독이 이글스 시절에 좀 인연이 있었던, 네. 그러니까 뭐 자신의 사단을 이제 그대로 데려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그 중에 이제 디펜시브 코디네이터로 부임한 마이크 칼드웰에 대해서 저도 조금 조사를 해온 게 있어서 네. 말씀을 드려보면 이제 인터뷰를 살펴보니까 굉장히 공격적인 수비를 지향하는 인물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우리의 수비는 상대 쿼터백 그리고 상대 오펜스에게 어떤 방해를 주고 영향을 끼칠 수 있어야 한다. 이것으로 이제 자신의 철학을 좀 설명을 하는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이제 적극적인 프레셔를 가하기 위한 뭐 다양한 방법을 이제 연구를 해서 뭐 사용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제 다만 NFL 무대에서 디펜시브 코디네이터로서 어떤 임무를 수행해 본 적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플레이 콜링도 아마 해보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고 그래서 이 플레이 콜링 능력에 대해서는 베일에 좀 쌓여있는 인물이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어쨌든 이제 감독과 함께 코치진이 싹 물갈이가 된 이 잭슨빌 제규어스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번 시즌에 선수단 영입의 가장 큰 손 중 하나였다라고 얘기를 해도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웬만한 선수들이 약팀에 안 가려고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약팀으로서는 어떻게 보면 오버페이를 하면서까지 이제 선수들을 영입을 해야만 되는 상황인데 그러면서 사실 이제 영입이 된 선수들에 비해 쓴 돈이 굉장히 많다. 가성비가 떨어지는 계약들이 많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저도 이제 다소 그런 점이 있다는 거는 이제 인정을 하지만 아마도 이제 많은 팬분들이 가장 의아해했던 계약 규모 이것이 바로 이 크리스찬 커크와 잭슨빌이 맺었던 계약이 아니었을까 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난 시즌 물론 이제 크리스찬 커크 선수가 77개의 캐치 982야드를 기록하면서 커리어 하이 시즌을 만들어내긴 했습니다. 근데 이 선수에게 4년 7,200만 달러를 안겨줄 만한 가치가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옵션까지 포함을 하면 최대 8,400만 달러짜리 계약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커크가 잭슨빌에 와서 로렌스 어떤 케미스트리를 보여줄지는 모르지만 이 보통 계약이라는 게 어떤 선수의 과거의 실적 그리고 예측되는 미래의 가치 이런 걸 이제 포함해서 이제 가격이 책정이 되는데 그런 거를 감안하면 살짝 좀 과하다는 생각은 좀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거기다 이제 제이 존스에게 3년 2,400만 달러를 안겨주면서 데리고 왔고 뭐 일단 리시버진을 보강을 했는데 또 하나 이제 러닝백 쪽에 보강이 있습니다. 이거는 돈을 주고 사온 건 아니고 트래비스 에티엔 선수가 지난 시즌 못 뛰었잖아요. 그러니까 부상당한 선수의 복귀는 새로운 영입과 같다라는 저희 이제 벵거 감독님의 명언이 있기 때문에 트래비스 에티엔 선수가 일단 건강하게 돌아오게 된다면 사실은 뭐 지난 시즌 보여주지 못했던 어떤 자신의 포텐을 좀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조금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최근 캠프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을 종합을 해보면
ETN을 이제 엘빈 카마라를 롤 모델로 해서 좀 육성을 하고자 한다. 네. 뭐 이런 이제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지난 시즌에 어반마이어 감독은 뭐 극단적으로 ETN을 뭐 리시버로 쓸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 했을 만큼 ETN이 러싱 공격뿐만 아니라 리시빙에서도 분명히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낼 수 있는 선수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제임스 로빈슨과 ETN이 뭐 동시에 필드에 나갈 수도 있고 뭐 상황에 따라서 좀 서로 역할을 나눠가면서 뭐 팀의 공격에 좀 활력을 불어넣지 않을까 좀 기대를 해봅니다. 네. 그리고 이제 타이트엔드에는 이제 뉴욕 자이언츠에서 뛰었던 에반 잉그램 선수를 1년 900만 달러를 안겨주면서 데리고 왔습니다. 사실 이제 지구 라이벌 팀에 있으면서 더 피더슨 감독이 타이트엔드를 어떻게 잘 운용을 하는지를 좀 지켜봐 왔다. 뭐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그래서 더 피더슨 감독이 있는 잭슨빌 제거스를 선택했다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실제로 통계를 봐도 그 덕 피더슨 감독의 이글스가 이 투 타이트엔드 세트, 그러니까 필드에 2명의 타이트엔드를 동시에 투입하는 어떤 스냅의 비율이 리그 1, 2위를 다툴 정도로 이제 굉장히 높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만큼 타이트엔드를 좀 잘 활용하고 그들의 가치를 좀 인정해주는 감독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글스 시절에도 잭 얼츠가 이 피더슨과 함께 또 슈퍼스타로 발돋움하기도 했었죠. 네, 그래서 에반 잉그램이 사실 자이언츠 시절에는 이제 드래프트 당시에 받았던 기대치에 비해서는 뭐 부상도 있었고 뭐 드랍 이슈도 좀 있고 하면서 생각보다 성장을 많이 하지 못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네. 근데 뭐 나름 잉그램 입장에서는 좀 커리어의 새로운 뭐 반전을 만들어낼 수 있는 팀으로 온 게 아닌가 싶어요. 네. 이렇게 이제 이 스킬 플레이어진들에 대해서 좀 살펴봤고 오라인 살펴보면 일단 랩 태클 캠 로빈슨에게 이제 2년 연속 프랜차이즈 태그를 설정을 했다가 이후에 이제 3년 5,400만 달러 연장 계약을 안겨줬고요. 그리고 이제 이 브랜든 셔프를 워싱턴에서 3년 4,950만 달러를 주고 데리고 왔습니다. 사실 오펜시브 가드라는 포지션을 감안하면 정말 엄청난 투자를 했어요. 근데 이 셔프가 커리어에서 보면 프로볼만 5번, 그다음에 퍼스트팀 올프로에도 한 차례 선정된 적이 있거든요. 네. 이제 그 정도로 뭐 리그 탑 수준의 가드이기 때문에 이제 잭슨빌이 좀 과감하게 투자를 한 것 같고 뭐 전체적인 이제 오펜시브 라인의 리더 역할을 해주지 않을까 좀 기대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뒤이어서 말씀드릴 센터 선수가 지금 신인 선수를 좀 내세울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 옆자리에서 좀 이 신인 선수에게 좀 멘토 역할도 하고 좀 커버도 쳐주고 아마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3라운드에서 이제 이 켄터키 출신의 루크 포트너 선수를 지명을 했는데 이 선수가 아마 이제 센터를 보게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전망이 좀 지배적입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보면 뭐 선수들이 들어오고 나가고는 있었지만 어느 정도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뭐 소폭 상향이다 이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셔프가 어떤 역할을 해줄 수 있느냐. 그러니까 뭐 자신이 잘하는 것뿐만 아니라 또 라인에 있는 동료 선수들에게 얼마나 또 긍정적인 시너지를 만들어낼 수 있느냐. 이게 좀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수비 쪽에서도 대대적인 좀 보강이 있었는데 각 라인마다 이제 큼지막한 보강을 하나씩 한 제기어스가 되겠습니다. 일단 라인 쪽에는 폴리 페투카스라는 선수인데 이 선수는 이제 제치에서 3년 3천만 달러를 주고 데리고 왔고요. 라인베커 포에세이드 알로쿤이라는 선수를 애틀랜타에서 3년 4,500만 달러를 주고 데리고 왔고 코너백 이제 데리어스 윌리엄스를 3년 3천만 달러를 안겨주면서 영입을 했습니다. 3명의 외부 FA 선수들을 영입을 했고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뒤이어서 이야기할 1라운드에 뽑은 이제 수비 선수들 2명까지 그렇죠. 포함하면 아마도 거의 절반에 가까운 주전 선수들이 좀 바뀌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잭슨빌이 뭐 새로운 디펜시브 코디네이터와 함께 좀 대대적인 개혁에 나선 모양새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주요 영입은 많았는데 이탈이 별로 크지 않았어요. 자, 얘기를 했을 때 의미가 있을 만한 선수들이 한 3명 정도인데 뭐 와이드 리시버 DJ 차크, 라인베커 마일즈 잭, 그리고 가드 앤드류 노웰 뭐 요 정도를 제외하고 나면 사실 크게 손실은 없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거든요. 근데 이 선수들을 보강하기 위해 영입된 선수들이 더 나은 선수임은 분명하기 때문에 전력 자체는 많이 좋아졌다. 얼마나 이제 다른 팀들과 경쟁을 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제는 다른 팀과 어깨를 갖다 댈 수 있을 정도의 어떤 전력 향상은 이루어졌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이 로렌스가 어느 정도 리그에 이제 적응을 한 시기이기 때문에 뭐 그것도 어느 정도 좀 플러스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좀 예측을 하고 시즌을 뭐 출발하는 게 어떨까 싶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그 주요 드래프트 픽 1라운드에 뽑은 두 선수에 대해서만 조금 더 딥하게 살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전반적인 드래프트 경향이 수비 쪽에 집중이 되어 있었던 제규어스였습니다. 1라운드에서 이제 전체 1번으로 트레이본 워커라는 에지 러셔를 뽑았고 그리고 라인베커 데빈 로이드를 뽑았는데 지금 이 선수를 포함해서 지금 3라운드에 센터 루크 포트너, 5라운드에 러닝백 스눕 코너 두 선수를 제외하면 모든 선수를 수비 선수로 지명을 했거든요. 그만큼 이제 수비 강화에 좀 신경을 많이 쓴 제규어스다. 예전 섹슨빌의 명성을 되찾고자 하는 그런 선수 지명을 좀 확인을 할 수가 있었는데 문제는 그러니까 데빈 로이드를 트레이드업해서 뽑은 거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이제 좋은 평가를 하고 있는데 트레이본 워커 선수가 1픽감인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이견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드래프트의 특징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느 선수 하나 1라운드 전체 1픽이라는 그 상징성, 그 무게감을 감당할 만한 자원은 사실 딱히 있었던 것 같지는 않거든요. 네. 그렇다면 이제 잭슨빌이 그 픽을 행사를 하는 순간 어떤 선수를 뽑았더라도 약간 좀 부정적인 피드백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저는 개인적으로 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 김민준 아나운서 얘기해주신 뭐 그런 어떤 세간의 평가가 더 좀 두드러지는 이유는 트레번 워커가 대학 시절 숫자로 보여준 그것이 좀 너무 미미했기 때문이 아닌가 싶어요. 이 선수가 대학 3년 동안 기록한 게 세기 9개 반. 그러니까 한 시즌이 아니라 3년 동안 기록한 스탯이 색 9개 반에 태클 폴로스 13개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 선수가 프로 와서 굉장히 잘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글쎄요. 전체 1픽 엣지 러셔가 기록할 스탯은 절대 아니다.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뭐 통계적으로 보면 이 NCAA 무대에서 이 색이라는 기록을 공식적으로 집계한 게 2000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이후 드래프트의 이제 데이터를 보면 탑 3, 그러니까 전체 3번 픽 안에 뽑힌 뭐 디펜시브 엔드 혹은 뭐 아웃사이드 라인베커 선수 중에 이 색 9.5개라는 건 이제 최저 기록이라고 해요. 그리고 이 현대 드래프트 시대 이후에 전체 1픽 선수가 올 컨퍼런스 팀 혹은 올 아메리칸 팀에 선정된 적이 없는 선수가 전체 1번을 받은 것도 또 최초의 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만큼 트레번 워커가 사실 대학에서 뭐 눈에 보이게 보여준 것은 사실 많지는 않았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선수가 뭐 전체 1픽 후보 중 한 명으로 거론이 됐고 실제로 이제 1번을 뽑힌 이유가 없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실제 뭐 대학 무대에서 뭐 훌륭한 신체 조건, 운동 능력, 스피드 같은 뭐 다양한 툴을 가지고서 패스 러시, 뭐 패스 커버리지, 러싱 디펜스 이렇게 좀 다재다능하게 여러 방면에서 이제 골고루 장점을 좀 가지고 있는 선수라는 평가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이 조지아 대학에서는 워낙 디펜스에 이제 좋은 선수들이 많았고 트레번 워커가 약간 아웃사이드보다는 인사이드에 좀 전략적으로 배치되는 경우가 많으면서 실제로 이제 뭐 색이나 태클 포로스 같은 이제 숫자적인 기록을 만들어내기에 좀 어려움이 있었다. 그러니까 다소 뭐 트레번 워커를 위한 어떤 디펜시브 스킴이 아니었다. 뭐 이런 평가들이 분명히 또 있었습니다. 어쨌든 이 선수가 이제 그 무게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이 NFL 무대에서 반드시 좋은 모습을 좀 보여줘야 되는 상황이고 사실 이제 몇 년 전만 하더라도 뭐 칼라이스 캠벨, 뭐 야닉 은가케 이런 선수들이 정말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섹슨빌이라는 별칭을 얻을 때만 하더라도 정말 이 제교수 수비는 공포의 대상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힘을 이제 다 잃었기 때문에 이 선수가 새롭게 좀 디펜스에서 힘을 실어줄 수 있는 선수로 거듭날 수 있을지 이 부분도 한번 지켜봐야겠죠. 사실 통계로 봐도 이제 최근 2시즌 동안 한 팀이 기록한 이제 색의 개수대로 한번 순위를 나열을 해보면 잭슨빌이 지금 50개로 리그 31위밖에 되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최하위권이라고 봐야겠어요. 그래서 뭐 사실 현재 잭슨빌 로스터에서 뭐 프레셔를 좀 가할 수 있는 선수는 뭐 조슈 앨런 정도가 유일하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선수가 이제 좀 스텝업을 해줘서 빠르게 좀 리그에 적응을 하는 것이 잭슨빌에게는 좀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1라운드에서 뽑은 선수가 한 명 더 있습니다. 데빈 로이드 선수를 뽑았는데
이 선수는 이제 마일잭의 빈자리를 대체를 해줘야 되는 선수입니다. 이 선수의 이제 주 포지션이 인사이드 라인베커인데 뭐 아웃사이드도 뛸 수 있고 뭐 디펜시브 백으로도 뛸 수 있다. 뭐 이런 다재다능함을 갖고 있는 선수다라는 평가가 있습니다. 이 트레본 워커와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잭슨빌의 어떤 구단 수뇌부나 뭐 코칭 스태프가 좀 선호하는 뭐 수비 스타일이 아닌가? 네. 좀 다양한 포지션을 소화할 수 있는 선수들. 그런데 좀 장점이 있는 선수라고 봐야 될 것 같고, 뭐 이제 스카우팅 리포트를 보면 이제 훌륭한 스피드를 바탕으로 이제 사이드부터 사이드까지 이제 전체적인 뭐 공간 커버 가능한 선수다. 뭐 이런 이제 장점이 있는데, 이제 반면에 뭐 다리가 너무 길어서 좀 급격한 방향 전환을 하는 데서는 다소 좀 약점이 있다. 뭐 이런 평가들도 있습니다. 뭐 어쨌든 뭐 이렇게 1라운드에서 2명의 수비 선수를 지명을 했었던 잭슨빌 제규어스였고, 결국은 이 쿼터백 트레버 로렌스가 올 시즌 지난 시즌보다는 한 단계 스텝업한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시즌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백투백으로 이제 넘버원 픽을 얻게 됐었잖아요. 3년 연속은 안 된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 시즌에는 뭐 리그 최약체로 평가받던 휴스턴보다도 지금 못한 성적을 냈기 때문에 그렇죠. 잭슨빌 입장에서 사실 좀 굴욕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번 시즌에는 일단은 휴스턴을 좀 잡는 거는 뭐 어떻게 보면 당연한 목표고, 네. 뭐 팬들은 이제 결국에는 콜츠나 타이탄스와 얼마나 이제 지구승 경쟁을 할 수 있느냐 여기에 좀 관심이 있을 텐데, 냉정하게 이번 시즌에는 그 근처까지 가기는 좀 어렵다. 그러니까 2강 이하의 어떤 구도는 좀 명확하지 않겠느냐. 네. 뭐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네. 아마 휴스턴 얘기를 꺼내신 것이 휴스턴 텍산스로 넘어가기 위한 빌드업이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바로 휴스턴 텍산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난 시즌에 사실 이제 뭐 전패를 할지도 모른다라는 그런 평가가 있었을 만큼 휴스턴 텍산스가 좋지 않은 상황을 맞았음에도 뭐 부자가 망해도 3년은 간다 뭐 이런 얘기가 있듯이 나쁘지 않았던 모습을 보여줬었던 휴스턴 텍산스였습니다. 지난 시즌에 4승 13패를 기록을 했는데, 그렇게 기대 이상의 모습을 만들어냈었던 데이비 컬리 감독을 한 시즌 만에 해고를 하고 수석 코치 겸 디펜시브 코디네이터였던 로비 스미스를 내부 승격을 시켰습니다. 이게 이제 욕을 먹고 있는 이유가 뭐 기대 이상의 성적을 보여주기도 했지만 그 성적보다도 오히려 내용은 더 좋았었던 이 데이비 컬리 감독을 내보냈기 때문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사실 막판에 타이탄스도 한번 잡았잖아요. 그리고 차저스도 한번 잡고, 그러니까 이 4승도 꽤나 순도가 높은 이제 승리들이 있었는데, 구단이 이제 지난 시즌 최하위를 기록했던 이 공격 쪽에 네. 좀 손을 대고 싶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공격 쪽에 이제 선수가 아닌 이제 코칭 스태프 쪽에 이제 변화를 요구를 했는데, 이거를 이제 컬리 감독이 거부를 했고, 그러면서 좀 구단과 갈등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또 하나의 이유는 브라이언 플로레스가 여전히 후보로 남아 있는 상황에서 로비 스미스를 선택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뭐 조시 맥카운을 고용할 것이다 뭐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았었던 상황이었는데, 로비 스미스를 결국엔 선택을 했습니다. 이게 모르겠어요. 저의 이제 뇌피셜일 수도 있는데, 로비 스미스가 굉장히 독실한 기독교 신자로 유명하거든요. 이게 어느 정도냐면 이 사람의 위키피디아 항목에 들어갔을 때 가장 중요하게 써져 있는 문장 중에 하나가 이 사람은 독실한 기독교 신자다라는 게 써져 있어요. 웬만큼 종교를 딥하게 믿지 않고는 그런 거 써져 있지 않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이 써져 있고, 여러분이 다 알고 계시듯이 텍산스에는 정말 이 과도한 파워를 갖고 있는 사이비 목사가 한 명 있잖아요.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좀 의심스럽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더 음모론으로 제기가 되고 있는 게, 앞서 이야기해 주셨던 이 조시 맥카운을 원래 고용하려고 했으나 최근에 이제 플로레스 감독이 뭐 인종차별 이슈로 여러 구단을 좀 고소하는 그쵸, 일이 그쵸. 있었잖아요. 근데 그 일련의 과정에서 텍산스가 약간 좀 뭐 위협을 좀 느끼고, 이번에는 뭐 백인 감독이 아닌 흑인 감독으로 다시 한번 좀 선택을 바꿨다. 네. 이런 루머도 좀 흘러나오는 것 같습니다. 뭐 어쨌든 저는 잭 이스터비가 뒤에서 좀 모종의 수작질을 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며칠 전에 이제 로비 스미스가 미니 캠프 중에 이제 금지된 드릴, 이 O라인과 D라인의 1대1 드릴을 시키면서
5만 달러의 이제 벌금까지 좀 받게 됐는데 어쨌든 썩 유쾌한 출발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 로비 스미스에 대해서 뭐 간단하게 좀 소개는 드려야 될 것 예. 같아요. 뭐 일단은 외모적으로는 그 하얀 턱수염 음. 그것이 이제 뭐 이 사람의 좀 시그니처라고 해야 될 것 같고 이 데이비드 컬리 감독과 좀 비교를 해보면 공통점도 있고 차이점도 있다. 그러니까 최근에 리그에서 이제 새롭게 감독 자리를 차지하는 인물들의 나이가 점점 낮아지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30대 감독들도 이제 뭐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데이비드 컬리와 로비 스미스 모두 60대 중반의 베테랑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뭐 연속으로 좀 노장 감독들을 선임을 했다는 공통점은 있지만 사실 컬리 감독이 이제 감독 경험이 텍사스가 처음이었던 거에 그렇죠. 비해서 로비 스미스는 감독 경험도 꽤 풍부한 인물이에요. 그래서 2004년부터 12년까지 무려 이 9년 동안 베어스 감독을 했었고 네. 그다음에 이제 14년부터 15년까지 템파베이 벅스의 감독까지 했었던 인물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2005년에는 이 코치 오브 더 이어를 수상하기도 했을 만큼 이제 굉장히 뭐 주목을 받았었던 인물이고 2006년에는 베어스를 이제 슈퍼볼까지 이끌기도 했던 뭐 나름 명장의 뭐 명성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2012 시즌 후반기 성적 부진과 플레이오프 탈락을 이유로 해임이 됐고 그 이후에 벅스에서 한 번 더 기회를 얻었지만 벅스에서의 커리어가 좋지를 않으면서 네. 그 이후로는 이제 감독직에선 좀 멀어져 있었던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뭐 여러 가지 뭐 루머 속에서 정말 뭐 늦은 나이에 다시 한번 감독 기회를 얻게 됐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감독이 교체가 됐고 그리고 이제 주전 쿼터백 역시도 교체가 됐습니다. 기존의 쿼터백이었던 디션 왓슨 선수가 결국 이제 트레이드가 됐습니다. 이 선수가 뭐 트레이드 요구도 했었고 홀드아웃도 했었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이런 얘기들이 있는 와중에 성추문도 터지고 정말 복잡한 상황에 놓여 있었는데 결국은 이제 본인이 원하는 대로 다른 팀으로 이적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클리블랜드 브라운스거든요. 가서 행복할지는 또 지켜봐야겠죠. 그리고 이거는 지금 이제 왓슨의 손에 달렸다기보다 뭐 어떤 법원의 판결 그리고 뭐 리그 사무국의 징계가 어느 수위로 나올지를 좀 종잡기가 어렵기 때문에 네. 현재로서는 좀 불확실성이 높은 트레이드다라고 이렇게 봐야겠어요. 그래서 그 대가를 보면 드션 왓슨과 2024년 6라운드 픽 한 장이 이제 브라운스로 넘어가고 그렇죠. 휴스턴이 1라운드 픽을 무려 3장, 3라운드 픽 1장, 4라운드 픽 2장을 받아왔거든요. 예. 그러니까 뭐 앞서 말씀드렸던 이런 어떤 불확실성이 있는 상황에서 이 정도의 대가를 받았다는 거는 뭐 현재로서는 휴스턴이 조금 더 좋은 장사를 한 것이 아닌가. 예. 뭐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뭐 적절한 타이밍에 손절을 했다 이렇게 좀 보는 게 맞는 것 같고 지금 이제 리빌딩에 들어간 텍사스 입장에서는 뭐 1라운드 픽도 귀하지만 지금 이번에 받아온 1라운드 픽 중에 하나를 팔아가지고 필라델피아에서 1라운드 픽, 4라운드 픽, 5라운드 두 장, 총 4장을 받아왔거든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많은 드래프트 픽을 챙기면서 리빌딩에 들어간 부분이 오히려 좀 더 고무적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지난 시즌의 가능성을 보여줬던 데이비스 밀스가 이제 풀타임 주전으로 시작하는 첫 해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타이러 테일러 선수를 떠나보냈고 백업으로는 이제 워싱턴에서 뛰었던 카일 앨런 선수를 데리고 왔어요. 그 캐롤라이나와 워싱턴에서 이제 종종 모습을 보였던 그 카일 앨런과 1년 250만 달러의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상만 없다면 이제 백업 쿼터백으로는 좀 준수한 선수니까 뭐 휴스턴이 이번 시즌 이제 밀스와 앨런 이제 두 명의 쿼터백으로 좀 한 시즌을 꾸려 나갈 것으로 보여요. 네. 그리고 뭐 대대적인 보강은 사실 없었습니다만 뭐 팀에 필요한 선수들을 적정 가격에 연장 계약을 맺는 부분들 그리고 염가에 이제 지금 당장 로스터를 채울 수 있는 선수들을 데리고 오는 데는 뭐 여러 가지 공을 들였던 휴스턴이었는데 일단 이제 지난 시즌 거의 뭐 러싱 공격이 안 됐던 휴스턴이었잖아요. 그 부분을 보강하기 위해서 이제 말론 맥 선수를 데리고 왔습니다. 뭐 지난 시즌 이야기를 잠깐만 해보면 러싱 시도당 3.4야드를 전진했고 8개의 러싱 터치다운을 휴스턴 텍산스의 러닝백 진이 합쳐서 만든 기록이 이 정도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팀 전체로 한 플레이에서 10야드 이상을 나아갔던 러싱 공격이 23번밖에 없었고 500야드를 넘긴 선수도 아무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정도로 뭐 휴스턴의 러싱 공격이 잘 되지를 않았는데
이제 말씀해주신 이제 지구 라이벌 출신의 말론 맥을 1년 200만 달러에 계약을 했거든요. 그래서 말론 맥 같은 경우는 2019 시즌에 이제 1000 러싱 야드를 넘기면서 뭐 주목을 받았지만 2020년에 이제 부상을 입었고 네. 지난 시즌에 이제 돌아오기는 했는데 이미 조나단 테일러라는 뭐 넘을 수 없는 산이 이제 뭐 새롭게 버티게 됐기 때문에 맥 입장에서는 컨디션을 회복을 했는데 뛸 수 있는 기회가 없었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번 시즌 끝나고 이 콜츠와 결별을 해서 이제 텍산스로 넘어오게 됐습니다. 네. 뭐 어쨌든 이 선수가 지난 2년 동안은 부상 때문에 이렇다는 모습을 보여주진 못했습니다만 이 선수의 전성기를 생각을 해보면 뭐 나쁘지 않은 그런 성적들을 기록을 했었고 사실은 이 선수가 여전히 젊은 선수이기 때문에 뭐 아직까지는 태울 수 있는 그런 가스가 좀 많이 남았다 이렇게 좀 봐야겠죠. 아직 20대 중반밖에 되지를 않았어요. 그리고 선수 인터뷰에서도 뭐 자신의 몸 상태에 대한 어떤 확신과 자신감을 드러냈기 때문에 어떤 정신적인 부상 트라우마만 좀 극복할 수 있다면 1년 200만 달러보다는 더 많은 것을 텍사스를 위해서 해주지 않을까 그렇게 좀 기대를 해보고 네. 이제 4라운드에 플로리다 대학 출신의 데이먼 피어스라는 러닝백도 뽑았거든요. 근데 이 선수는 뭐 빅플레이를 만들어낼 만큼 스피드를 어떻게 보면 길게 유지하는 이런 능력은 좀 떨어진다는 평가는 있지만 그래도 이제 힘이 좋아서 레드존에서 이제 짧은 거리를 밀어붙이는 능력이 좋다 이런 평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블로커로서의 역할도 잘해줄 수 있는 선수니까 이 텍산스가 말론 맥과 데이먼 피어스를 좀 뭐 적절히 상황에 맞게 좀 나눠서 쓰면 뭐 지난 시즌보다는 훨씬 여러 가지 성적이 좋아지지 않을까 이제 생각이 돼요. 네. 그리고 이제 브랜드 쿡스 선수를 2년 이 3,976만 4천 달러를 안겨주면서 일단 붙잡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뭐 사실 이쯤 되면 JJ 왓도 떠났고 디션 왓슨도 떠났고 팀의 이제 주축이었던 선수들이 다 이탈을 하는 상황에서 연장 계약을 맺고 남았어? 라는 게 좀 의아할 수는 있는데 쿡스 역시도 이제 그 사이비 목사 잭 이스터비와 좀 특수관계에 있는 그런 선수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꼬리표를 떼고 보면 쿡스는 여전히 좀 경쟁력이 있고 뭐 실력으로는 딱히 깔 게 없는 선수인 것은 또 맞습니다. 네. 예, 그래서 뭐 늘 과소평가가 돼 있다고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8년의 커리어 동안 1000 리시빙 야드 시즌이 6번이나 있었고 네. 그거를 4개의 다른 유니폼을 입고 해냈거든요. 사실 어떤 선수도 그렇게 쉽게 해낼 수 있는 업적은 아니다라고 이제 저는 생각이 되고 뭐 이번 시즌 내년 시즌까지는 뭐 텍산스의 넘버원 리시버 역할을 해줄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렇다고는 하지만 이 선수에게 뭐 1년에 2천만 달러 가까운 돈을 안겨주고 연장 계약을 맺는다? 이거는 조금 팀의 운영 방향이랑 안 맞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저는 지금 당장에 휴스턴 텍사스가 달릴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지금 이제 선수단을 구성하는 상황에서 우리가 무조건 한 경기를 더 이기겠다가 아니거든요. 일부러 지란 얘기도 아니지만 잘하는 선수들을 팔아서 많은 드래프트 픽 가져와서 이걸 바탕으로 이제 팀을 다시 빌딩을 하고 이런 식의 어떤 그 단계를 밟아 나가야 되는데 지금 텍사스가 밟아가고 있는 행보와 브랜드 쿡스의 연장 계약은 조금 안 맞지 않나. 결이 좀 다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뭐 데이빗 밀스가 뭐 얼마나 이 텍사스에서 뭐 장기적인 플랜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만약에 정말 뭐 5년 10년을 맡기고 싶은 생각이 든다면 저는 그래도 넘버 리시버만큼은 그래도 확실한 선수가 있는 게 좋다는 생각이고 사실 현재 어떤 텍산스의 로스터 뭐 팀 상황을 감안하면 뭐 A급 선수들이 텍산스에 오고 싶어 하지를 않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렇다고 한다면 그래도 쿡스 정도의 어떤 한 명의 코어 정도는 저는 뭐 가지고 가도 뭐 나쁜 전략은 아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좀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네. 뭐 어쨌든 예, 브랜드 쿡스와 연장 계약을 맺었고 여기다가 이제 2라운드 전체 44번에 예, 알라바마 출신의 리시버 존 매치 선수를 뽑았습니다. 그러니까 라이언스가 뽑아간 이 제이미슨 윌리엄스에 이어서 엘러바마의 넘버 2 리시버 역할을 했던 선수였어요. 근데 이 선수는 이제 지난 12월에 이 SEC 챔피언십 게임에서 전방 십자인대 파열 부상을 입으면서 뭐 다소 좀 가치가 떨어지고 네. 말았거든요. 근데 사실 그것이 아니었다면 더 높은 순번에 뽑힐 수 있는 선수라는 평가고
뭐 슬랏 혹은 아웃사이드 어느 위치에서나 뭐 올 어라운드로 이제 뭐 꾸준한 퍼포먼스를 낼 수 있는 선수다. 이런 이제 분석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라우트를 타는 스킬, 그다음에 캐치 능력이 뛰어나다고 이제 알려져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어떤 신체 사이즈가 뭐 상대를 위협할 만큼 그렇게 뭐 특출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상대의 컨택이 있는 어떤 컨테스티드 캐치 상황에서는 다소 좀 약점을 노출할 수 있다. 이런 분석들도 있었습니다. 네. 뛰어난 이제 풋볼 IQ 그리고 뛰어난 운동 능력 하지만 평범한 피지컬 뭐 이렇게 좀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뭐 디펜시브 태클 말리 콜린스에게 2년 1,700만 달러 그리고 이제 인사이드 라인베커 크리스찬 컥스에게 2년 1,000만 달러 뭐 이런 계약들을 포함해서 뭐 저스틴 브릿, 에릭 머리, 데스몬드 킹 뭐 이런 선수들과 연장 계약을 맺었고 외부에서 이제 뭐 마리오 에디슨, 뭐 스티븐 넬슨 이런 선수들을 데려오긴 했습니다만 사실상 이제 큰 변화는 없었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오히려 세이프티 저스틴 리드 같은 선수들이 이제 캔자스시티로 떠났기 때문에 제이크 마틴도 빠져나갔고요. 네, 그래서 텍산스 수비는 좀 갈 길이 멀다. 이게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드래프트 픽을 좀 살펴볼까요? 일단 이제 1라운드 픽으로 뽑았던 선수 2명에 대해서 좀 살펴볼 텐데 1라운드 전체 3번으로 LSU 출신의 코너백 데릭 스팅리 주니어 선수를 뽑았습니다. 이 선수가 이제 2019년 대학 무대에 등장하자마자 최고의 코너백으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유망주다라는 평가를 받았던 선수입니다. 그러니까 대학 신입생 시절에 이런 평가를 받는다는 거는 사실 굉장히 특별한 일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뭐 제일런 램지 같이 지금 뭐 리그 최고의 코너백으로 평가받는 뭐 그 정도로 이제 성장할 수 있는 선수다 이런 이야기도 들었던 것이 바로 스팅리 주니어였는데 사실 최근 2년에는 이제 뭐 부상 등의 이슈로 약간 좀 잊혀지는 듯 했거든요. 근데 워낙 19 시즌에 보여줬던 어떤 임팩트가 강했고 지금은 어느 정도 이제 부상에서 회복한 모습을 그 드래프트 전에 있었던 프로데이에서 보여줬기 때문에 텍산스가 이제 3번이라는 아주 높은 픽에서 이 스팅리 주니어를 과감하게 선택을 했습니다. 뭐 전반적으로 이 선수에 대한 평가는 다 좋습니다. 뭐 공중볼을 따라가 볼 스킬 뛰어나고 뭐 스피드도 좋고 그러니까 시야, 예측 능력 뭐 이런 부분이 정말 좋기 때문에 이 상대 패스 줄기를 사전에 좀 잘 차단한다라는 그런 평가가 있고 오픈필드에서 이제 태클링 능력도 좋고 이 러싱 공격 상황에서도 팀에게 좀 도움을 줄 수 있는 선수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이 선수가 결국은 이제 높은 순번에서 뽑혔기 때문에 텍산스의 어떤 수비 리빌딩에 좀 코어가 되어 줘야 되는 그런 선수입니다. 뭐 이 선수의 이제 기록 중에 또 인상적인 거 하나만 말씀을 드리면 자신이 맡았던 리시버가 이 패스 캐치에 성공하는 이 컴플리션 확률이 35%밖에 되질 않았다 그래요. 그래서 물론 대학과 프로의 리시버들의 어떤 뭐 클래스는 많이 다르지만 뭐 프로에서도 이에 근접한 수치를 내줄 수 있다면 이제 확실한 뭐 셧다운 코너백으로서 성장을 할 수 있는 선수고 근데 이제 대신에 뭐 때때로 좀 집중력을 잃고 게으른 플레이를 한다. 뭐 이런 지적이 있고 이제 맨 서두에 이야기 드렸던 이제 부상 이슈에서 얼마나 자유로울 수 있느냐. 이런 뭐 의문점들이 여전히 남아 있기는 합니다. 네. 그리고 뭐 몇 년 전에 이 라이언스가 3번 픽에서 코너백 제프 오크다를 뽑았다가 사실 지금 뭐 조금 어려운 시절을 또 겪고 있기 때문에 이건 사실 완전 독립 사건이긴 한데 하필 3번이어서 저는 뭐 사실 그 생각이 좀 나기는 하더라고요. 근데 뭐 스팅리 주니어가 제프 오크다가 되지 않아야겠죠. 네, 그래서 텍산스 수비에 좀 코어가 돼주기를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데릭 스팅리 주니어 선수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봤고 전체 14번에 뽑힌 오펜시브 가드 텍사스 A&M 출신의 캐년 그린 선수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 선수가 이제 이 대학 시절 센터를 제외한 나머지 포지션 레프트 태클, 레프트 가드, 라이트 태클 이 4개 포지션을 모두 소화를 했었던 경험이 있고 일단 이제 이 팀 내에서는 레프트 가드로 좀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타이터스 하워드가 다시 라이트 태클로 돌아가고 이 캐년 그린이 레프트 가드로 자리를 잡을 것으로 좀 언론들은 예상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뭐 전체적인 스카우팅 리포트를 보면 이제 운동 능력, 파워 같은 게 이제 좋은 선수다라는 평가가 있지만 아직 뭔가 세부적인 스킬, 그러니까 뭐 풋워크라든지 손을 사용하는 어떤 뭐 능력 이런 면에서는 좀 보완이 필요하다는 평가거든요. 예. 그래서
뭐 레러미 턴실의 옆자리에서 음. 뭐 얼마나 이 데이비스 밀스를 지켜줄 수 있을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캐년 그린 선수까지 간단하게 살펴봤습니다. 전반적으로 이제 텍산스를 돌아봤는데 뭐 올해도 큰 기대를 하긴 좀 어렵다라고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고, 다만 앞으로 이제 가지고 있는 드래프트 픽이 많은 만큼 선수들을 잘 골라서 뽑는다면 단번에 또 강팀으로 재기를 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들긴 합니다. 그러니까 왓슨을 현실적인 시나리오 안에서는 가장 잘 팔았던 것 같아요. 네. 만약에 이 거래를 좀 더 질질 끌다가 왓슨이 뭐 예를 들어서 1년 이상의 출장 정지 징계가 나온 후에는 절대 1라운드 픽 3장을 받지는 못했을 거거든요. 네. 그래서 뭐 당장 이번 시즌의 전망은 밝지는 않지만 이 왓슨을 잘 팔았다는 것만으로도 이번 텍산스의 오프 시즌은 그래도 저는 좀 좋은 점수를 주고 싶습니다. 다만 저는 이제 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잭슨실이 버티고 있는 한 이 팀이 장기적으로 이제 그 성공적인 어떤 문화 혹은 그런 운영을 하기는 좀 어렵지 않나, 그런 생각 좀 들긴 합니다. 그거는 이제 뭐 오너 일가에 좀 결단이 필요해 보여요. 네. 이렇게 이제 휴스턴 텍산스 팀에 대해서 살펴봤고, 세 번째로 살펴볼 팀은 이제 인디애나폴리스 콜츠가 되겠습니다. 크리스 발라 단장의 6번째, 프랭크 라이크 감독의 5번째 시즌이 되겠고, 여전히 이 체제가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코칭 스텝 쪽의 변화를 살펴보면 디펜시브 코디네이터가 유일하게 바뀌었는데, 원래 기존에 이제 디펜시브 코디네이터였던 맷 이버플러스가 시카고 베어스 감독으로 가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거스 브래들리 전 레이더스의 디펜시브 코디네이터가 새롭게 합류를 하게 됐는데요. 예전에도 이제 거스 브래들리에 대한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만, 이 사람이 오리지널 리전 오브 붐의 플레이 콜러였습니다. 그 공헌을 인정받아서 잭슨빌의 감독직도 역임을 했었는데, 감독으로서는 뭐 이렇다 할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었고, 차저스, 레이더스를 거쳐서 이제 콜츠의 디펜시브 코디네이터가 됐습니다. 뭐 어쨌든 전반적으로 이제 코칭 스태프 그리고 프런트 오피스 이런 쪽에서는 변화가 크게 없었기 때문에 뭐 지난 시즌과 비슷한 느낌으로 갈 것이다. 그렇다면 이제 선수단 변화를 좀 살펴봐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 쿼터백이 바뀌었습니다. 지난 시즌에 이제 야심차게 조건부 2라운드 픽, 결국 이제 1라운드 픽으로 바뀌었죠. 예, 카슨 웬츠 선수를 데리고 왔는데 한 시즌 만에 이제 카슨 웬츠 선수를 포기를 했고, 멜 라이언과 함께 닉 폴스 선수를 데리고 왔습니다. 멜 라이언이 이제 트레이드로 팀을 옮기게 됐고, 닉 폴스는 2년 620만 달러를 안겨주면서 영입을 했어요. 멜 라이언이 이제 콜츠로 팀을 옮긴 것도 나름 재미있는 부분인데, 저는 카슨 웬츠가 떠난 자리에 닉 폴스가 그 자리에 또 백업으로 왔다? 저는 이게 진짜 재밌는 것 같습니다. 뭐 두 사람의 인연은 뭐 계속 되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뭐 한 명이 은퇴할 때까지 계속 좀 뭐 꼬리에 꼬리를 물고 따라가지 않을까 싶고, 뭐 맷 라이언의 어떤 과거 이야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애틀랜타 펠컨스 편에서 좀 많이 다뤘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콜츠에서는 뭐 현재와 미래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야겠죠. 근데 뭐 한 선수의 어떤 뭐 예측 성적을 저희가 뭐 쉽게 단언한다는 것이 굉장히 좀 조심스럽기는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뭐 제가 뭐 그 정도의 이제 전술적인 눈도 없고 해서 그런 이야기를 준비하지는 못했는데, 뭐 나름 한 가지 숫자를 가지고 좀 해볼 수 있는 이야기를 하나 좀 준비를 해봤어요. 네. 노가다를 바탕으로. 그러니까 어떻게 제가 좀 설정을 해봤냐면, 맷 라이언이 이제 확실히 에이징 커브에 들어섰고, 뭐 이제는 과거와 같은 어떤 폭발력은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맷 라이언이 반등할 수 있는 요소는 뭘까? 일단은 콜츠의 팀 전력이 좋고 확실한 러닝백 조나단 테일러와 함께 한다는 점이 그래도 반등을 기대할 수 있는 포인트란 말이죠. 네. 그러면 맷 라이언이 과거에 좋은 러닝백과 뛰었을 때 정말 성적이 좋았을까? 요거를 한번 좀 준비를 해봤어요. 그런데 좋은 러닝백이 있었다는 거는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거부터가 이제 알기가 어렵지만, 네. 뭐 저희는 좀 단순화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니까, 그 시즌에 1000 러싱 야드를 넘은 러닝백이 있었던 해는 좋은 러닝백이 있었다고 그냥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좋은 러닝백이죠. 1000야드 네. 넘겼으면. 그래서 좀 직관적인 기준을 가져오셨네요. 맷 라이언이 2008년부터 21년까지 뛰었잖아요. 그 2008 펠컨스 스탯, 2009 펠컨스 스탯, 이걸 제가 다 열어서 와, 진짜 노가다인데요, 그거는? 일일이 다 열어서 눈으로 봤어요. 그랬더니
총 5번이 있었더라고요. 오. 2008년, 그러니까 데뷔 시즌이었죠. 네. 2010년, 2011년에 마이클 터너라는 러닝백이 1000 러싱 야드를 넘게 해줬고, 네. 그 다음에 이제 비교적 팬분들이 기억을 하실 만한 디본타 프리먼이 2015년과 2016년에 맷 라이언과 함께 펠컨스에서 뛰면서 1000 러싱 야드 시즌을 만들어냈어요. 딴 건 몰라도 제가 2016 시즌이 커리어 하이 시즌인 건 알고 있습니다. 이때가 이제 MVP 시즌이었죠. 그래서 이 5년과 나머지 9년의 이 정규리그 성적을 좀 비교를 해봤거든요. 그랬더니 좋은 러닝백이 있었던 5년에는 66.3%, 53승 27패였고 나머지 9시즌은 67승 75패로 47.2%. 오. 그러니까 거의 승률 기준으로 한 20% 가까이 차이가 나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이게 모든 이유다라고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그렇죠. 나머지 좀 유의미한 어떤 의미가 있겠다라는 생각은 들긴 합니다. 그러니까 뭐 좋은 러닝백이 있었을 때 뭐 다른 팀 전력도 좋았을 가능성이 높으니까 단순히 러닝백이 있었냐 없었냐로 라이언이 이렇게 휘둘리셨다고 볼 수는 없어요. 네. 그렇지만 그래도 재미로 봤을 때 뭐 조나단 테일러 같은 리그 최고의 러닝백과 함께하는 맷 라이언은 그래도 좀 기대해볼 만한 구석이 있다는 한 문장을 이야기하고 싶어서 네. 제가 나름 뭐 근거를 좀 찾아보는 시간이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저는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긴 한데 문제는 지금 2008년, 10년, 11년, 15년, 16년이면 뭐 라이언 선수가 그래도 좀 젊을 때 시즌이었잖아요. 근데 2016년으로부터 벌써 6년이 지났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에이젠 커브가 왔을 가능성이 좀 있고, 물론 이제 조나단 테일러라는 좋은 러닝백이 있긴 합니다만, 맷 라이언이 예전처럼 패스를 뿌릴 수 있을까? 그리고 뿌릴 만한 타겟이 있는가? 이 부분도 좀 중요한 것 같은데 사실 뭐 조나단 테일러가 좋은 역할을 해줄 수 있다라는 건 저도 당연히 동의를 하는데 문제는 지금 타겟이 별로 없습니다. 제가 와이드 리시버로서는 사실 이제 준척급이 마이클 피트맨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2라운드 전체 53번으로 신시내티 대학 출신의 알렉 피어스라는 이제 와이드 리시버를 뽑긴 했습니다만 뭐 알렉 피어스까지 해도 넘버 1, 2가 좀 펀치력이 약하다라는 느낌은 좀 있거든요. 뭐 들리는 루머에 의하면 이제 워싱턴에서 뭐 연장 계약을 요구하고 있는 테리 맥러린을 이 콜츠가 낚아채기 위한 움직임을 하고 있다. 뭐 이런 루머도 있어요. 사실 이제 팻 맥커피 쇼에서 이제 며칠 전에 이거에 대해서 한번 다뤘었는데 맥로린의 고향이 인디애나폴리스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콜츠의 와이드 리시버 코치인 레지 웨인이 올린 게시물에 또 좋아요를 눌렀다 그래요. 사실 뭐 좋아요는 누를 수 있죠. 근데 지금 이제 어쨌든 지구 우승 그리고 좀 컨텐더 팀으로 거듭나고 싶어하는 이 콜츠의 상황과 맥로린에게 큰 돈을 안겨주고 싶지는 않은 워싱턴의 어떤 그런 상황이 좀 잘 들어맞다, 좀 맞아 떨어진다 이런 좀 시선들이 있는 것 같고 지금 테리 맥로린의 다음 소속팀이 어디가 될 것인가 라는 이제 이 배팅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가장 배당이 낮은 게 지금 콜츠라 그래요. 그러니까 가장 확률이 높을 것으로 보는 게 콜츠라는 뜻이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지금 이제 워싱턴의 감독인 론 리베라가 안 보낼 건데라고 얘기를 했지만 사실 감독이 안 보낼 건데 해가지고 안 보낼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물론 이제 그거를 단장과 협의를 해서 일을 해야 되는 부분이지만 그 부분에 대한 어떤 그런 결정권은 단장에게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사실 좀 지켜봐야 되는 문제다라는 생각이 들고 정말 콜츠로 오게 된다면 그러면 맷 라이언도 한번 해볼 만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하네요. 뭐 오프 시즌 훈련 과정에서 뭐 이런저런 인터뷰나 뭐 이제 분석 기사들이 또 나오잖아요. 근데 네. 물론 거기에는 이제 MSG가 많이 쳐져 있고 뭐 항상 이제 긍정적인 이야기들이 많이 나온다는 거는 저도 알고 있고 네. 뭐 팬분들도 이제 당연히 잘 아시리라 생각은 되지만 그래도 이제 거기서 나왔던 멘트들을 좀 인용을 해보면 프랭크 라이크 감독을 포함한 이 모든 콜츠 선수단이 이 맷 라이언의 어떤 리더십, 그다음에 패스 정확도 이런 거에 대해서 상당히 놀랐다 이런 이제 이야기들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뭐 어떻게 보면 약간 카슨 웬츠에 대한 뭐 돌려가기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근데 뭐
어쨌든 이 맷 라이언이 그래도 이제 팀에 꽤 잘 적응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은 이제 나이가 많은 선수고 뭐 이미 많은 것을 이뤄낸 선수이기 때문에 늦은 나이에 팀을 옮겨서 뭔가 거기서 내가 왕처럼 군림하고 이랬을 때 또 사실 기존에 있던 선수들과 좀 융화가 안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뭐 라이언이 적어도 오프 시즌에는 이제 그런 문제 없이 뭐 콜츠라는 어떤 조직 팀에 이제 잘 녹아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제 일종의 허니문 기간이니까 가능한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왜 군대에서 이제 다른 부대에서 이제 병장을 달고 우리 부대로 이제 전출을 오게 되면 뭔가 사고를 쳐가지고 사실 대우받기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도 자기 짬티를 낸다기보다는 이제 좀 후임들한테 좀 잘해주고 먹을 것도 많이 사주고 말도 좀 예쁘게 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 사람들 신임을 받으려고 노력을 하는 기간이 분명히 있고 그리고 이제 최대한 꼰티를 안 내려고 조심하는 부분도 있고 뭐 이런 이제 상호 존중의 어떤 그런 부분이 초반에 이루어지게 마련이거든요. 아마 그 과정을 좀 겪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개막 후 초반 몇 경기에서 이제 콜츠가 성적을 낸다면 그 분위기가 또 끝까지 갈 수가 있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뭐 모든 팀들에게 그렇지만 이제 콜츠에게도 이 시즌 초반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뭐 아까 이야기했던 테리 맥러린이 정말 콜츠에 와서 넘버원 리시버 역할을 해줄 수 있다면 뭐 뒤이어 이야기할 타이탄스가 조금 전력이 약해진 것 같기 때문에 네. 올해는 콜츠가 한번 지구 우승을 도전할 수 있는 뭐 그런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뭐 생각을 좀 해봅니다. 사실 똑같아요. 지구 우승은 올해도 콜츠랑 타이탄스랑 두 팀 중에 한 팀이 하게 될 텐데 결국 이제 누가 나가느냐 뭐 둘 다 나가는 수도 있지만 거기까지거든요. 나가도 결국 이제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기는 사실 팀 전력이 어렵기 때문에 뭐 저는 누가 우승을 하느냐 요것에 좀 더 초점을 맞추는 게 좋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리고 이제 뭐 앞서 못했던 이제 스킬 플레이어진 변화에 대해서 이제 몇 가지 더 뭐 언급을 해드리면 뭐 러닝백은 사실 조나단 테일러, 그다음에 나임 하인즈가 있기 때문에 말론백을 내보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 자리에 부활을 노리는 필립 린지를 영입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두 선수가 좀 트레이드가 된 꼴이 됐어요. 근데 이 필립 린지가 뭐 덴버에서 아주 좋았을 때가 있었지만 최근 2년 동안에 이제 급격한 하향세에 좀 접어들었기 때문에 뭐 사실 냉정하게 테일러가 다치지 않는다면 필립 린지를 필드에서 몇 번이나 볼 수 있을까 뭐 하는 생각은 들기는 하고 네. 리시버 쪽에서는 T.Y. 힐튼의 이름이 사라졌습니다. 네, 그래서 뭐 최근 몇 년 동안 계속 부상으로 좀 고생을 하면서 네. 이제 과거의 명성을 많이 잃었고 뭐 아직 그냥 FA 상태로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콜츠도 계약을 하질 않았고 다른 팀들도 T.Y. 힐튼과 아직 사인을 하질 않았습니다. 네. 그래서 뭐 여전히 돌아올 가능성 자체는 있으나 오프시즌 막판에 극적으로 합류를 하더라도 이제는 콜츠 팬들도 T.Y. 힐튼에게 냉정히 기대하는 건 없을 것 같아요. 저는 사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콜츠로 돌아올 것인가 보다 NFL 무대로 돌아올 수 있을 것인가를 좀 지켜봐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T.Y. 힐튼도 이제는 좀 저물어가는 해가 아닌가 싶고 뭐 아까 이야기 드렸던 마이클 피트맨이 현재로선 넘버 원이고 이 알렉 피어스가 넘버 2인데 이 선수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보면 190cm의 장신 리시버 유형이에요. 그러면서 뭐 운동 능력, 좋은 밸런스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어떤 상대 코너백과 타이트하게 붙어있는 상황에서도 공을 따낼 줄 아는 뭐 그런 이제 것이 이 선수의 특장점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레드존에서도 좀 쓰임새가 있을 거다. 뭐 이런 이제 칭찬들이 있었습니다. 다만 이제 뭐 이 선수가 장신 리시버들이 갖고 있는 고질병이죠. 이제 폭발력이 좀 떨어진다. 그리고 라우트 러닝을 잘 못한다. 뭐 이런 단점을 갖고 있는 선수긴 한데 뭐 어쨌든 전반적으로는 좋은 평가를 받고 있고 그리고 사실 그런 어떤 특수 관계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리시버와 쿼터백이라는 관계가 투포수와 비슷하게 신인 투수가 올라왔을 때 베테랑 포수가 안정감을 더해줄 수 있는 것처럼 와이드 리시버도 이 베테랑 와이드 리시버와 어떤 신인 쿼터백 반대로 노련한 쿼터백과 신인 와이드 리시버 이런 이제 직접적으로 공을 주고받는 관계에서는 특히나 성장에 도움을 크게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 쿼터백이 맷 라이언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런 상황이 이 피어스 선수에게는 정말 큰 축복일 수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라이언이 이제 30대 후반에 많은 나이기는 하지만 음. 그래도 마지막 한 번은 저는 좀 더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게 바로 이번 시즌이 될 수 있을지 한번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이 오펜시브 라인의 이제 변화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 두 네. 자리 정도 변화가 있었어요. 그래서 레프트 태클 에릭 피셔를 잡지 않은 대신에 기존의 백업으로 있던 맷 프라이어와 연장 계약을 맺으면서 일단 주전 레프트 태클 기회를 주기로 했습니다. 네. 뭐 커리어 선발 경험이 사실 15경기밖에 없는 선수이기 때문에 물음표입니다. 이 선수가 잘할 수 있을지 아닐지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지금 이제 라이트 가드 자리도 이 막 글로빈스키 선수가 1,830만 달러를 받으면서 뉴욕 자이언츠로 갔거든요. 근데 그 공백을 데니 핀터가 얼마나 좀 메워줄 수 있을까? 뭐 이런 부분도 한번 지켜봐야겠죠. 그러니까 외부 수혈은 없었고 내부에서 이제 백업으로 있던 선수들이 그대로 승격을 한 모양새거든요. 근데 이 선수들이 얼마나 그 주전의 공백이 티가 나지 않게 잘 메워줄 수 있느냐 한번 지켜봐야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타이텐드 쪽에서는 모 알리콕 선수에게 3년 1,755만 달러 연장 계약을 안겨줬고 그리고 이제 수비 쪽에서 좀 보면 뭐 이렇다 할 보강이 사실 크게는 두 개밖에 없었습니다. 스테폰 길모 그리고 이제 야닉 은가케 이 두 선수를 영입을 했는데 스테폰 길모 선수에게 이제 2년 2천만 달러를 안겨주면서 데리고 왔고 야닉 은가케 선수는 이제 락 야신 선수를 보내면서 트레이드로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야닉 은가케부터 이야기를 해보면 그러니까 사실 이게 연쇄 작용인 게 레이더스가 이 챈들러 존스를 영입하면서 은가케의 어떤 역할, 비중 이런 것들이 좀 줄어든 것이 사실이었거든요. 그러면서 뭐 자연스럽게 콜츠와 트레이드를 통해서 좀 보내는 선택을 했고 뭐 콜츠 입장에서는 이제 새로운 디펜시브 코디네이터 이 거스 브래들리와 은가케의 어떤 케미를 좀 기대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잭슨빌 시절에도 같이 했었고 네. 그다음에 직전에 레이더스 시절에서도 같이 했던 뭐 두 사람의 조합이기 때문에 야니 은가케가 이제 콜츠의 수비 스킴에 적응하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뭐 그런 기대를 좀 해보고 2016년 데뷔 이후에 야니 은가케의 스탯을 보면 뭐 좀 기복이 있었다고 저희가 뭐 종종 말씀드렸지만 그래도 시즌이 끝나면 최소 8개 이상의 색은 매번 해줬던 것이 야니 은가케예요. 그리고 뭐 콜츠가 지난 시즌에 뭐 전체적으로 견고한 수비를 보여주기는 했지만 쿼터백 프레셔 비율 자체는 그렇게 높지를 않았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보완해줄 수 있는 카드가 은가케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기존에 있었던 뭐 알칸딘 무함마드 이 선수도 결국 잡지 않고 베어스로 또 보냈거든요. 그리고 이제 스테판 길모 이야기를 좀 해보면 뭐 앞서 이야기했던 랑 야신 떠났고 네. 제이비어 로즈도 떠났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코너백 쪽에 좀 이탈이 생겼고 결국 이 스테판 길모를 뭐 그 대체자로 좀 데려왔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이제 기존의 연결고리에서 좀 약한 부분이 사실 세컨더리다라는 그런 평가들이 많았었고 그런 부분을 강화하기 위해서 이제 스테판 길모 선수를 데리고 왔는데 사실 뭐 이 선수가 클래스는 이미 입증이 된 선수인데 최근에 이제 부상 때문에 이렇다 할 모습을 좀 보여주질 못했었잖아요. 그래서 다소 좀 리스크가 있는 선택이기는 합니다. 그리고 사실 반대쪽에서 이제 케니 무어가 같이 뛰어줘야 되는데 이 선수가 또 연장 계약을 요구하면서 뭐 훈련에 좀 불참을 하는 일도 있고 네. 지금 조금 이제 골칫거리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콜츠는 뭐 전체적인 로스터가 탄탄하기는 하지만 이 세컨더리 쪽에는 다소 좀 약점이 있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고 네. 세이프티 쪽에서도 원래 이제 4년차 시즌을 맞을 예정이었던 카이리 윌리스가 사실 좀 독특한 이유예요. 그 3년 하고 이제 저 은퇴합니다 그랬어요. 네. 근데 이제 은퇴 이유가 뭐 자기는 이제 종교 쪽, 그러니까 성직에 조금 더 헌신을 하겠다는 뜻을 밝혔기 때문에 뭐 이거는 사실 개인의 신념이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어떻게 뭐 콜츠 구단에서 뭐 만류를 할 수가 없었던 상황이고 윌리스가 이제 갑자기 팀을 떠나면서 뭐 이글스에서 뛰던 로드니 맥레어드, 그다음에 신인 드래프트 3라운드에서 뽑았던 닉 크로스 이런 선수들이 지금 주전 세이프티로 이름을 올릴 예정인데 사실 다른 팀들에 비해서 좀 무게감이 떨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네. 뭐 어쨌든 이제 세컨더리 쪽을 조금 뭐 보강을 안 한 건 아닙니다만 여전히 좀 물음표가 남아 있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고 드래프트 얘기를 좀 해보면 지금 이제 2라운드에서 알렉 피어스를 뽑았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지금 3라운드 픽이 3개가 있었는데 타이트엔드 젤라니 우즈 그리고 오펜시브 태클 베른하르트 라이만 이 선수가 굉장히 좀 이력이 특이한 것이 이 선수는 오스트리아 태생의
선수입니다. 그러니까 이름만 들어봐도 약간 뭐 작곡가의 냄새가 좀 나죠. 그래서 뭐 오스트리아 출신의 선수인데 이제 최근에 이렇게 간헐적으로 유럽 태생의 선수들이 뭐 NFL 무대에서 뭐 기회를 잡는 뭐 그런 일들이 종종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말씀해주셨던 니크로스까지 3라운드 3명의 선수를 뽑았고, 그리고 이제 1라운드 픽이 카슨 웬츠 선수를 1년 동안 렌탈하는 비용으로 사실 이렇게 날아갔잖아요. 이게 너무 뼈 아프다 이런 생각이 저는 들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지난 시즌에 플레이오프 진출에 실패를 했기 때문에 그렇죠. 카슨 웬츠와의 동행은 뭐 좋은 점수를 주기는 어렵겠죠. 그리고 그 마지막 경기 잭슨빌과의 대결에서 이 패배를 했던 충격이 워낙 컸기 때문에 네. 또 카슨 웬츠도 팀을 어떻게 보면 떠날 수밖에 없었고 근데 이제 그런 좀 위기 상황에서 그래도 맷 라이언이라는 뭐 대체자를 찾은 거는 그나마 빠르게 좀 뭐 의사결정을 했다 이렇게 좀 보여져요. 네. 그리고 라이언의 어떤 계약 재조정을 통해서 적어도 이번 시즌 캡 히트는 2천만 달러 아래로 좀 떨어뜨렸거든요. 그래서 이번 시즌에 좀 뭐 다른 포지션에 좋은 선수들이 남아 있을 때 한 번 더 플레이오프에 좀 도전하는 그런 시즌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전반적으로 포스트 시즌은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대권 도전은 좀 어려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제가 조금 이제 콜츠 팬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려고 노력을 했거든요. 근데 가장 먼저 나오는 문장이 그거였어요. 앤드류 럭 개새끼. 이게 다 앤드류 럭이 갑자기 은퇴를 선언을 하면서 팀의 장기적인 플랜이 다 빠그라진 거거든요. 근데 그런 측면을 생각을 해봤을 때는 이 콜츠 팬분들은 앤드류 럭에 대한 어떤 좀 애증? 물론 이 선수가 잘해왔으니까 고마웠던 부분도 분명히 있겠지만 마지막에 그렇게 은퇴를 한 부분은 너무 좀 아쉽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콜츠가 저희가 매년 이야기를 할 때 뭐 탄탄한 로스터, 그다음에 플레이오프에 언제든 진출할 수 있는 팀이라고 뭐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딱 거기까지였던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네. 플레이오프에 간당간당 올라가더라도 1라운드 탈락, 광탈. 혹은 뭐 한 발자국 차이로 탈락, 음. 뭐 그런 것들의 좀 반복이었기 때문에 네. 좋은 시절을 날려보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그렇죠. 들거든요. 네. 그래서 뭐 맷 라이언이 과연 이 콜츠 팬들의 구세주가 될 수 있을지 한번 이번 시즌 지켜보겠습니다. 네. 결국 이제 뭐 포스트 시즌에 나가고 못 나가고는 기분 문제 차이지 1라운드 광탈이나 뭐 막판에 한 발 모자라서 떨어지거나 크게 차이 없거든요. 냉정하게. 다른 팀들과의 어떤 차별성을 낼 수 있는 그 무언가 약간 플러스 알파 네. 그것이 여전히 콜츠에는 좀 보이지는 않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게 앞으로 이제 콜츠의 숙제가 될 것 같다. 뭐 이렇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남은 팀 테네시 타이탄스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뭐 타이탄스 역시도 지난 시즌 성적이 나쁘지 않았던 만큼 프런트나 코칭 스태프에 큰 변화는 없습니다. 가장 큰 변화라고 하면 역시나 AJ 브라운 선수의 이탈을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AJ 브라운 선수를 이글스로 트레이드를 시켰습니다. 1라운드 그리고 3라운드 픽을 받아왔고, 이글스는 AJ 브라운 선수에게 4년 1억 달러의 연장 계약을 안겨줬습니다. 이게 굉장히 충격적이었어요. 사실 뭐 드래프트 당일에 있었던 뉴스이기 때문에 또 더 많은 팬들에게 좀 각인이 됐던 뭐 거래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네. 그래서 뭐 테너힐, 헨리, AJ 브라운 이 삼각편대의 한 축을 맡았던 AJ 브라운이 이렇게 빠른 시기에 팀을 떠난다는 것 자체가 사실 좀 예상하기 어려웠고, 네. 뭐 저희가 이글스 방송 때도 좀 말씀을 드렸지만 브라운이 대형 연장 계약을 요구를 했고, 그렇죠. 근데 이제 테네시가 뭐 셀러리 캡 등등 이제 여러 가지 문제를 이유로 그거에 대해서 좀 미온적으로 대처를 하면서 브라운과 좀 관계가 틀어졌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테네시의 지금 캡스페이스 상황을 살펴보면 라이언 테너힐, 버디 듀프리, 데릭 헨리, 테일러 로한 이 4명의 스타 플레이어에게 무려 8,750만 달러의 지금 셀러리 캡이 투여되는 시즌이거든요. 근데 이 4명의 고액 연봉자들에 더해서 만약에 AJ 브라운에게 연 2,500만 달러를 더 준다? 멋지죠. 그러면은 네. 이게 정상적인 팀 운영이 불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뭐 결국에는 이제 브라운을 좀 내보내는 선택을 한 게 아닌가 싶고, 그다음에 이제 브라운의 퍼포먼스 자체도 지난 시즌에 이제 약간의 부상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커리어 처음으로 1,000야드를 찍지 못한 시즌이었단 그렇죠. 말이죠. 네, 이런 것들이 좀 겹치면서 테네시와 AJ 브라운에 좀 견해차가 생겼던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런 부분도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저는 이 S급 리시버는
쿼터백이 S티어가 아니더라도 A티어에 있는 선수를 S티어처럼 보이게 해주는 능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케이스가 뭐 디안드레 홉킨스 같은 선수들. 물론 이제 약물로 판명이 나서 이제는 뭐 그게 약물빨이다라는 얘기를 들을 수밖에 없지만 이 선수가 보여줬던 퍼포먼스를 놓고 봤을 때 뭔가 이제 쿼터백이 조금 모자란데 개떡 같은 패스를 찰떡같이 잡아주면서 잘하게 보이게 만드는 그런 능력이 분명 와이드 리시버에겐 존재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냉정하게 AJ 브라운이 그런 리시버냐? 저는 아니라고 봐요. 그냥 잘하는 리시버인데 그냥 A급 리시버. 뭔가의 특별함은 갖고 있지 않은 딱 자기 것만 잘하는 리시버라고 생각을 해서 테너힐을 뭔가 업그레이드 시켜줄 수 있는 선수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라이언 테너힐이 지난 시즌 데릭 헨리가 없으면서 민낯이 다 까발려줬잖아요. 냉정하게 이 선수가 뭐 컴백 플레이어 오브 더 이어 상도 받고 뭐 팀을 옮긴 이후에 좋은 모습을 보여주곤 있지만 그냥 잘 봐줘야 삐뿔 쿼터백이다. 라는 걸 이제 좀 만천하에 보여줬던 지난 시즌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AJ 브라운의 퍼포먼스도 물론 부상도 있었지만 같이 떨어진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데릭 헨리라는 우산을 둘이 사이좋게 쓰고 있었는데 우산이 날아간 거예요. 근데 친구가 다쳤네. 그러니까 이제 함께 해피할 수는 없는 거죠. 결국은 이제 타이탄스가 바라본 이 두 선수는 저는 딱 그 정도였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테너힐에게는 연장 계약 줬고 그리고 포지션이 쿼터백이잖아요. 쿼터백에게 이 정도의 돈을 안겨줬기 때문에 우린 여유도 없고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면 저는 AJ 브라운 선택을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이미 한 명은 계약이 돼 있는 상태였으니까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저는 이렇게 좀 해석을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 AJ 브라운이 팀을 떠났고 원래는 이제 삼각편대에 이제 더해서 환상의 사중주를 원래 꿈꿨던 타이탄스였는데 사실은 이 훌리오 존스를 영입한 것이 결과적으로 좀 대실패로 끝나고 그렇죠. 말았거든요. 네.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1년 만에 그냥 방출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뭐 순식간에 넘버 1, 2 리시버가 지금 비게 된 타이탄스였어요. 네. 그래서 이제 뭐 후속 조치를 통해서 뭐 다른 선수들을 영입을 했는데 일단 로버트 우즈를 영입을 했고 그 다음에 AJ 브라운을 내보내고 얻어온 1라운드 픽으로 이제 똑같은 와이드 리시버를 한 명 뽑았습니다. 아칸소 출신의 와이드 리시버 이제 트레일런 벅스라는 선수를 지명을 했고 램스에서 로버트 우즈를 23년도 6라운드 픽을 주고 트레이드로 데려왔습니다. 냉정하게 얘기를 하면 S급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지만 A급입은 확실한 리시버를 보내고 지금 물음표가 있는 신인 와이드 리시버와 함께 지난 시즌 십자인대 부상이 있는 와이드 리시버를 데리고 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는 느낌표, 하나는 X였던 와이드 리시버가 둘 다 물음표로 바뀐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둘 다 동그라미가 된다, 내지는 느낌표가 된다. 그러면 올 시즌도 역시나 이제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겠지만 이게 만약에 둘 다 X가 뜨는 순간에는 글쎄요. 물론 이제 데릭 헨리 선수가 건강하게 돌아왔다라고는 하지만 사실은 부상에서 돌아오고 나서의 경기가 그렇게 좋은 경기력은 아니었기 때문에 올 시즌에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는 한 번 더 지켜봐야 되는 문제거든요. 워낙 커리어가 있는 선수니까 뭐 확 꺾였을 거다 이런 생각은 잘 안 들지만 그래도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 거고 그렇게 따지면 역시나 지난 시즌보다는 전력이 플러스 됐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렵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즈 얘기부터 해보면 사실은 램스 시절에 쿠퍼 컵과 로버트 우즈는 이제 좋은 뭐 콤비를 이뤘었던 그렇죠. 이제 와이드 리시버였는데 막상 램스가 우승을 차지했던 지난 시즌에는 로버트 우즈의 이름을 그렇게 우리가 많이 이야기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시즌 중반에 이제 훈련 과정에서 전방 십자인대 파열 부상이 있었고 네. 그로부터 이제 슈퍼볼을 끝낼 때까지 결국 돌아오지를 못했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우승을 함께 하지를 못했고 또 물론 뭐 쿠퍼컵에게 뭐 질투심 같은 걸 느끼지는 않았겠지만 이제 어떻게 보면 비슷한 평가를 받고 있던 쿠퍼컵이 지난 시즌 완전히 만개하면서 리그 최고의 리시버 중 한 명으로 발돋움한 데 비해서 우즈는 이제 부상으로 좀 우울한 시간을 보냈단 말이죠. 네. 그래서 이게 선수에게는 좀
어떤 절치부심하게 되는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 뭐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네. 뭐 어쨌든 뭐 리시버진이 모두 바뀌었고 거기다가 이제 테너힐 선수의 입지도 좁아졌다라는 것이 확실히 좀 보이는 것이 이번 드래프트를 앞두고 테너힐에게 상의도 없었고 통보조차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3라운드에서 쿼터백 말릭 윌리스라는 선수를 지명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테너힐도 이 부분이 좀 좋지 않았는지 인터뷰에서 이 얘기만 한 건 아니었습니다.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말릭 윌리스를 위한 멘토가 되는 것은 나의 일이 아니다 라는 문장이 이제 들어가 있었거든요. 인터뷰에서 대놓고 팀이 나한테 이렇게 상의도 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 불만을 우회적으로 좀 표시를 했고 이런 부분을 보고 나니까 테너힐이 타이탄스 유니폼을 입고 뛸 날이 많이 남지 않았다.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지난 시즌 플레이오프에서의 어떤 뭐 처참했던 경기력 요것이 결국엔 이제 테너힐과 테네시 구단 사이 좀 금이 가는 계기가 아니었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뭐 테네시 입장에서 3라운드에 사실 말렉 윌리스를 뽑는 거는 저는 뭐 충분히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보여집니다. 예. 말렉 윌리스가 뭐 뒤에서 조금 얘기하겠지만 워낙 업사이드가 높다는 평가를 받는 선수이기 때문에 3라운드 정도의 어떤 투자를 하는 거는 뭐 저는 그렇게 큰 대가는 아니라고 보여지거든요. 예. 근데 뭐 이게 이제 좀 그 과정이 매끄럽지 않았다는 거는 뭐 타이탄스가 이번 시즌 어떤 성적을 보여줄지는 모르겠지만 좀 잠재적인 시한폭탄이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그리고 이제 타이트엔드 포지션에 대한 보강이 있었습니다. 오스틴 후퍼 선수를 1년 600만 달러로 영입을 했는데 브라운스에서 베이커 메이필드 선수와 함께 뛸 때는 쿼터백 영향이라고 봐야겠죠. 이제 뭐 이렇다 할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었는데 그래도 애틀랜타에서 보여줬던 모습을 더 나은 쿼터백과 함께하면 좀 기대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뭐 스웨임 역시도 어느 정도 이제 공로를 인정을 받아서 1년 350만 달러 연장 계약을 또 맺었습니다. 그러니까 오스틴 후퍼의 어떤 리시빙 능력 이것이 좀 타이탄스에게 필요했던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앞서 저희가 길게 와이드 리시버진의 변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어떤 식으로든 약간의 지금 전력 약화가 불가피하기 때문에 타이트엔드를 이제 리시빙이 좀 가능한 선수로 넣어서 요 어떤 우리의 단점을 좀 보완해야겠다. 요런 좀 전략을 세운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후퍼가 지금 브라운스 시절을 돌이켜 보면 애초에 자기에게 좀 공이 많이 올 만한 상황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일단은 뭐 브라운스의 공격 자체가 워낙 러싱 공격의 비중이 높았던 팀이고 네. 그 다음에 이제 데이비드 은조쿠라는 뭐 팀 내 포지션 경쟁자가 있었기 때문에 그 어떻게 보면 작아진 파이마저도 좀 나눠 먹어야 하는 상황이었단 말이죠. 그렇죠. 근데 이제 그에 비하면 타이탄스도 물론 데릭 헨리가 뭐 공격의 중심이기는 하지만 뭐 후퍼가 확실한 뭐 주전 타이트엔드로서 더 많은 스냅을 가져가지 않을까. 그리고 어쨌든 리시버진에 좀 약화가 됐기 때문에 후퍼에게 조금 더 많은 공이 가지 않을까. 뭐 그런 좀 기대를 해보고 네. 그랬을 때 이제 후퍼가 애틀랜타의 모습을 찾을 수 있느냐가 좀 키포인트가 되겠죠. 그러니까 결정적인 건 그 차이인 것 같아요. 와이드 리시버가 브라운스에 있을 때는 오델 베컴 그리고 자비스 랜드리였는데 지금은 사실 이제 이렇다 할 리시빙 옵션이 크게 있지는 않은 상황이잖아요. 뭐 그런 부분을 생각해 보면 어쨌든 팀 내에서 본인의 역할이 더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조금 명예 회복을 할 수 있는 기회다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이렇게 이제 스킬 플레이어진들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봤고 오라인 쪽 간단하게 좀 살펴보면 센터 벤 존스를 이제 2년 1,400만 달러 연장 계약을 안겨줬습니다. 거기다 이제 태클 자마르코 존스를 2년 480만 달러 영입을 했는데 이 선수는 아마 이제 가드로 좀 포지션 변경이 되지 않을까라는 좀 예측이 되고 있고 3라운드에서 이제 태클 니콜라 뿌티페라는 이제 선수를 뽑았는데 이 선수가 이제 ESPN의 뎁스 차트에는 딜런 라던즈가 이제 라이트 태클 선발로 올라와 있는데 아마 이제 라던즈와 좀 이 선발 경쟁을 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테일러 로한만이 좀 슈퍼스타고 나머지 선수들의 어떤 네임밸류는 지금 조금씩 떨어져가고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수비 쪽에서도 딱히 큰 변화는 보이지 않는데 해럴드 랜드리 선수에게 5년 8,750만 달러 연장 계약을 안겨줬고 2라운드에서 이제 세이프티 로저 맥크리어리 선수를 지명한 걸 제외하고 나면 지난 시즌과 비교해서 사실 수비에서 큰 변화는 없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비 쪽에 이제 큰 변화가 없었기 때문에
뭐 전체적인 드래프트에서 뽑은 선수들에 대해서 간단히 좀 살펴보고 좀 마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이제 트레일런 박스 선수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일라운드 전체 18번으로 지명이 된 선수고요.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아칸소 출신의 와이드 리시버 선수가 되겠습니다. 이 선수가 이제 AJ 브라운을 보내고 뽑았던 선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공교롭게도 AJ 브라운 선수가 굉장히 좀 유사하다라는 그런 평가를 받는 선수입니다. 그러니까 드래프트 방송 중에서도 이제 표출이 됐었는데 뭐 그 방송사에서 사실 이렇게 준비하는 자막 같은 건 이제 사전에 제작이 된 거기 때문에 그렇죠. 뭐 드래프트가 되고 갑자기 바꾸거나 그럴 수는 없거든요. 근데 뭐 아주 이제 재밌게도 이 트레일런 벅스가 뽑힌 다음에 그 자막에 있던 프로 컴패리즌이 바로 AJ 브라운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저 개인적으로는 이번 드래프트에서 가장 좀 재밌는 순간, 가장 좀 신기한 순간이 아니었나 이제 네. 좀 뭐 기억을 돌이켜 보는데 이 선수는 이제 188cm에 102kg 그러니까 아주 큰 피지컬을 무기로 상대의 어떤 수비를 벗겨낼 수 있는 파워와 이제 순발력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 이런 이제 평가들을 받고 있어요. 네. 그래서 뭐 브레이블 감독도 이 선수의 어떤 야드 애프터 캐치 능력, 그다음 이제 AJ 브라운이 해주던 것들을 뭐 해줄 수 있는 더 젊은 선수 이런 식으로 이제 평가를 하면서 좀 기대감을 드러낸 바 있었고. 네. 이 벅스 자체도 이 AJ 브라운과의 어떤 비교를 좀 기쁘게 받아들이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뭐 타이탄스 팬들이 좀 걱정이 많으시겠지만 일단은 좀 이 벅스를 믿고 기다리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2라운드에서는 로저 맥크리어리 선수를 뽑았습니다. 이 선수는 이제 5번 대학 출신인데 이 선수가 이제 당장 이제 선발 라인업에 좀 이름을 올릴 수 있는 그런 경쟁을 충분히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선수다라는 그런 평가가 좀 많이 있고 뭐 당장 선발로 뛰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교체 선수나 뭐 니켈 다임 패키지에서 충분히 제 역할을 할 수 있는 선수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선수거든요. 그러니까 타이탄스의 지금 주전 코너백이 이제 켈러 팔리가 있고 이제 그 뒤에 지금 이 맥크리어리가 있는 상황인데 이 팔리가 물론 재능은 뛰어나지만 이제 여전히 또 부상 이슈가 계속 남아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이 맥크리어리도 일단 자기만 좀 잘 준비를 한다면 기회를 생각보다는 좀 많이 받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3라운드에서 뽑았던 말릭 윌리스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1라운드에서 이제 뽑히지 않고 나서 트위터에 말릭 너한테 무슨 일이 생긴 거야 이러면서 트윗을 남겼어요. 이게 무슨 일인가요, 진짜? 어떻게 보면은 이 말릭 윌리스가 언제 어디에 뽑히느냐 이게 이번 드래프트의 뭐 여러 가지 뭐 관심사 중에 하나였거든요. 네. 그래서 뭐 1라운드 6번에 펜서스에 지명이 될 것이다. 아니면 뭐 1라운드 후반에 뭐 피츠버가 뽑아할 것이다. 뭐 다양한 루머가 있었지만 결국 그 1라운드 선택을 받질 못하고 그 그린룸에서 그냥 기다리다가 이제 하루가 사실 끝났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뭐 말릭 윌리스도 좀 허탈감을 뭐 나름 좀 뭐 유머러스하게 좀 표현을 했던 것 같은데 뭐 이 선수의 좀 성격을 좀 알 수 있는 트윗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유쾌한 건 알겠는데 글쎄요, 저는 사실 SNS에 이런 거 올리는 건 좀 퍼거슨 감독님이 생각이 항상 나더라고요. 예. 좋은 트윗은 아니지 않았나. 예, 그런 생각이 좀 들고 뭐 어쨌든 이 선수를 3라운드에서 뽑을 수 있었던 건 뭐 전 타이탄스에게 나쁘지 않은 결과였다라고 좀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드래프트에 참가한 쿼터백들 중에 뭐 컴바인에서도 평가가 가장 좋았고 네. 어쨌든 실링이 가장 높은 선수라는 평가에는 이제 대다수의 전문가나 팬들이 다들 동의를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선수가 좀 아직 프로 레디하지 않고 아직 좀 날것에 좀 다듬어지지 않은 유형의 선수이기 때문에 신인 쿼터백을 뽑고 싶어하는 팀들에게는 다소 좀 리스키한 픽으로 여겨졌을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뭐 생각을 해보면 사실 신인 쿼터백, 그러니까 주전 후보가 될 만한 신인 쿼터백을 뽑겠다고 한다면 그거는 우리 팀에 마땅한 쿼터백이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 팀의 전력은 사실 약한 팀일 가능성이 높고 그런데 이런 리스키한 선택을 했다가 이게 실패로 돌아왔을 때 더 나락으로 빠질 수 있으니까 팀들이 이제 선뜻 좀 이 말렉 윌리스를 선택하기가 좀 어렵지 않았을까. 약간 좀 독이 든 사과처럼 느끼지 네. 않았을까 싶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할 것 같아요. 제가 만약에 이 선수를 1라운드 한 후반쯤에서 뽑을까 말까 고민을 하고 있었던 단장이었다. 이거 트위터 올라오는 순간에 안 뽑길 잘했다.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진짜로. 그래서 어쨌든 타이탄스는
물론 뭐 테널과의 동행이 어디까지 언제까지 이어질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확실한 주전 쿼터백이 있는 팀이기 때문에 오히려 좀 리스키한 말렉 윌리스를 한번 뽑아보는 도박을 할 수 있는 여유가 있지 않았을까. 뭐 그렇죠.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브레이블 감독이 원하는 좀 모빌리티가 있는 유형의 쿼터백이고 뭐 대학 시절 기록을 봐도 뭐 러싱 야드, 러싱 터치다운이 뭐 웬만한 러닝백 못지않게 네. 뭐 수치가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뭐 듀얼 스렛 쿼터백으로서 과연 프로에서 성공할 수 있을지 한번 지켜봐야 되고, 근데 이제 대학 마지막 시즌에 이 패싱 기록을 살펴보면 알 수 있듯이 인터셉션이 무려 2자릿수예요. 네. 그래서 이런 좀 뭐 안정감이 떨어지는 면들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좀 보완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저는 사실 좀 그런 생각이 드는 게 이 선수가 정말 잘 자라면 제이미스 윈스턴 같이 좀 지금 어쨌든 부상전에 보여줬던 모습이 좀 좋았고 팀 내에서 굉장히 좀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호감형 또라이 긍정적인 그런 에너지를 줄 수 있는 선수고 또 동료들과 굉장히 잘 지내잖아요. 그런 선수로 성장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정말 이제 좋지 않은 쪽으로 가게 되면 베이커 메이필드 뭐 정확하게 들어맞는 그런 느낌은 아닙니다만 어쨌든 베이커 메이필드도 뭐 굉장히 자신감에 차 있고 사람들을 웃기려고 이제 이상한 헛소리 하는데 뭐 지금 이제 커리어는 좀 꺾여 있는 좀 잘 안 풀리면 좀 그런 방향으로 가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그래서 윌리스가 한번 필드에 나서는 모습을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이 선수가 정말 어떤 실력을 가지고 있는지 얼마나 다듬어져서 뭐 프로 레디한 상태로 뭐 다른 팀들을 좀 위협할 수 있을지 한번 뭐 꼭 올해가 아니더라도 언젠가 한번 볼 수 있는 기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리 윌리스까지 이 드래프트 선수들을 좀 살펴봤는데 전반적으로 봤을 때 저희가 이제 뭐 NFC 이스트를 항상 이제 뭐 농어촌 전형 뭐 이러면서 놀리지만 그 못지않은 이제 농어촌 전형이 AFC 남부지구다.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사실 이 팀을 가지고 다른 지구에 간 특히 뭐 AFC 웨스트에 간다? 지구 우승? 어림도 없죠. 네. 그러니까 사실은 좀 확실한 약팀이 둘이나 있다는 거는 다른 지구에서 좀 찾아보기 어려운 뭐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콜츠나 타이탄스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경쟁이 유리한 위치에 서 있고 아니요. 솔직히 성적으로 보면 뭐 지난 시즌에도 1번 시드 차지하긴 했습니다만 1번 시드를 차지할 수 있는 선수단 구성이 아니잖아요. 1년에 32경기를 해가지고 한 팀을 한 번씩 만난다고 쳐봐요. 절대 1등 못하죠. 그래서 타이탄스가 당시에도 조금 불안불안하게 이제 1번 시드를 차지했다가 결국 이제 디비저널 라운드에서 좀 업셋을 당하면서 좀 용두삼이 시즌이 되고 말았는데 이번 시즌도 좀 영입보다는 이탈이 좀 더 기억에 많이 남거든요. 그래서 이런 악재들을 극복하고 다시 한번 이 지구 우승을 차지할 수 있을지 뭐 타이탄스는 뭐 결국 데릭 헨리 그다음에 마이클 브레이브 감독의 어떤 지도력을 좀 믿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AFC 남부지구 네 팀을 살펴봤습니다. 오프닝 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이렇게 좀 자주 준비를 해서 빨리빨리 올려드릴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러지 못해서 좀 죄송하다라는 말씀과 함께 양해 말씀드리고요. 저희는 이제 다음 주라고 얘기하면 이게 또 안 될 것 같고 다음 영상으로 이제 NFC 북부지구 네 팀 준비를 해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